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방법을 보고 얘기해요. 우리가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유지보수도 해야 되겠죠. 이런 곳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수행할지 그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기법, 도구,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화시켜 놓은 거, 표준화시켜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개발 방법론이라는 거는 점점 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 목적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다. 이런 개발 방법론을 보게 되면 구조적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고, 객체 지향도 있고, 컴포넌트 기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계열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고, 에자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 그리고 각종 기법, 도구,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화시켜 놓은 걸 보고 얘기하더라.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절차적 설계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절차적 설계 방법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면 얘는 이제 내가 만약에 뭐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코드로. 전부 다 해당 언어를 가지고 쭉쭉 순서대로 입력을 해 가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절차적 설계, 순차적 설계,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만약에 이 계산기랑 비슷한 거, 만약에 공학용 계산기를 만들 거예요. 그럼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쭉쭉 입력해 나가요.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하기 하는 기능도 있고 빼기 하는 기능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겠죠. 이 공학용 계산기에도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도 더하기 기능이 있고 여기도 더하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더하기 기능을 따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불러다 쓰자.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우리 구조적 방법론이요. 이 구조적 방법론이라는 거는 프로그램들의 각각의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전부 다 이제 모듈화 시키자. 모듈화 시키자. 우리 부품화 시키자. 우리 뭐 물건 같은 거 만들어낼 때 이제 부품이 전부 다 필요하죠. 그런 부품화를 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가져다 쓰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구조적 방법론이요.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전부 다 사람이 일일이 전부 다 수작업으로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냈잖아요. 물건 하나 만들 때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아예 부품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걸 조립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구조적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 방법론이라는 거는 1960년대까지 가장 많이 적용됐던 그런 개발 방법론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정형화된 그 분석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문서화하는 그 처리 중심의 방법론을 보고 우리는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방법론의 가장 큰 목적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쉽게 이제 검증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검증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만약에 프로그램 하나 만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분할과 정복이라는 이 원리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이 분할과 정복이다. 그럼 뭐냐? 만약에 복잡한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청을 만약에 한다면 그거를 이제 어려운 것들 있죠. 어려운 것들도 만약에 어려운 게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 한 개 한 개 띄어내서 보면은 얘든 별게 아니라고요. 한 개씩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할해서 요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만드는 거예요. 또 요거 하는 거 만들고 이거 하는 거 따로 만들고 이거 하는 거 따로 만들고 전체를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하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따로따로 띄어내고 보면은 별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분할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합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분할한다. 분할해서 그거를 코드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한다? 합치더라. 그런 원리를 적용시켜 놓은 게 우리 구조적 방법론이요.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이 뭔지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개발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맨 처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은 우리가 타당성 검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을 먼저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발 절차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에 여기다 구멍을 빵 뚫어놓고 이곳에 뭐가 들어가냐, 이곳에다가 구멍을 빵 뚫어놓고 뭐가 들어가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절차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정보공학 방법론이요. 우리가 1960년대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게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했어요. 이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거는 왜 만들어졌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이제 컴퓨터를 좀 이용해 보자. 예전에는 뭐 월급 계산하든 사원 관리를 하든 뭐 세금 같은 거 계산을 하든 뭐라든 간에 전부 다 수기로 다 작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자동으로 이제 계산되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해서 실제 업무 위주로,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 위주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부 다 회사에서 수기로 그렇게 작성하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사원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급여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창고 같은 것들, 재고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세금 같은 것들 계산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실제 업무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원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데이터가 이제 자료가 되는 거죠. 그 자료,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정보공학 방법론이요. 그래서 창고에서 이제 재고 관리할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 하나가 전부 다 자료가 되겠죠. 그걸 이제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거는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이제 계획도 하고 분석도 하고 설계도 하고 구축에 정형화된 그런 기법들을 상호 연관성 있게 통합하고 적용하는 그런 자료 중심의 방법론을 보고 우리가 정보공학 방법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정보 시스템 개발 주기를 이용해서 대규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게 우리 정보공학 방법론이요. 왜? 자료를 중심으로 처리하니까. 그래서 우리 개발 절차를 보게 되면은 정보 전략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영역의 이제 분석. 이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업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를 해요. 설계하고 나서 이제 구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 절차는 이렇게요. 계획 수립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그렇게요. 계획, 분석, 설계, 구축이요. 그래서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거는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에 정형화된 그런 기법들을 상호 연관성 있게 통합하고 적용하는 그런 자료 중심의 방법론을 보고 얘기하더라. 개발 절차는 계획, 분석, 설계, 구축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더라.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이요. 객체지향이다. 그럼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엔티티, 객체를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의 이제 객체, 오브젝트로 이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기계에 부품을 조립하듯이 객체들을 조립해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그런 방법론을 보고 우리가 객체지향 방법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객체지향 방법론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객체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메시지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객체라는 말도 나오고 클래스 나오고 메시지 나오는데 자, 얘네들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자동차라는 아이한테는
우리 바퀴도 있죠. 바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자동차 안에 이제 뭐 엔진도 있을 거고 좌석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이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그 기능이요. 그 기능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 자동차는 이제 전진도 할 수 있고요.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게 우리 자동차예요. 자동차요. 근데 이 자동차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자고요. 이 자동차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버스도 있겠죠. 그리고 트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택시도 있겠죠. 이런 트럭에도 바퀴가 존재할 거고요. 승용차에도 바퀴가 있고 버스에도 바퀴가 있죠. 택시에도 바퀴가 있고 다 있어요. 문도 있을 거고 문도 있을 거고 문도 있을 거고 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엔진이라는 것도 전부 다 있을 거고요. 엔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좌석도 전부 다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좌석은 이제 트럭이냐 버스냐 승용차냐 택시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럭이냐 승용차냐 버스냐 택시냐에 따라서 이제 연료도 다르겠죠. 어떤 거는 이제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이제 경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우리 LPG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럭이 됐든 승용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얘네들이 움직일 때는 전부 다 어떻게 움직인다? 전진을 하던가 후진을 하든가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요. 그때 이제 트럭이다, 승용차다, 버스다, 택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객체라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자동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자동차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런 자동차가 됐든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있죠. 바퀴다, 문이다, 엔진이다, 자석이다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속성이 되는 거예요. 속성. 그리고 이런 트럭이 됐든 승용차가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진이라는 기능도 있고 후진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전진하고 후진할 수 있죠. 이런 기능들을 보고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트럭이라는 객체가 있고 승용차라는 객체가 있고 버스라는 객체가 있고 택시라는 객체가 있을 때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된 그런 특성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클래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라는 말도 하는데 메시지라는 거는 뭐냐? 만약에 내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를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택시가 가요? 출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분한테 이제 어디로 가주세요? 얘기를 해야 이제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거는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수단을 보고 우리가 메시지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는 거는 구조적 기법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의 위기가 이제 왔는데 그 소프트웨어 위기의 해결책으로 채택된 게 우리 객체 지향 방법론이고요. 이 객체 지향의 이제 기본 원칙은 캡슐화도 있고 정보 은닉도 있고 추상화도 있고 상속성도 있고 다용성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캡슐화다라고 하게 되면 캡슐화라는 거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함수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놓은 걸 보고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는 거고요. 정보 은닉이다. 그럼 정보 은닉이 뭐냐? 우리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을 보고 얘기해요. 우리 약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래는 전부 다 이제 가루약 형태로 우리가 전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루약을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캡슐에 싸져 있는 그런 알약도 나왔죠. 그 캡슐로 된 그 알약 보세요. 그 안에 가루가 들어있는데 그 가루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정보 은닉이요. 그래서 정보 은닉이라는 거는 캡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자신의 이제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정보 은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다. 그러면 추상화라는 거는 불필요한 부분을 다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거에 이제 중점을 둬서 계략화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추상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상속성이다. 그러면 상속성은 상위 클래스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가 이제 물려받는 거. 엄마 아빠가 이제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걸 보고 이제 상속받는다라고 하죠. 그 상속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이라는 게 있는데 다형성이라는 거는 객체가 이제 연산을 수행할 때 그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객체지향 방법론에 보게 되면 얘도 이제 개발 절차가 있겠죠. 맨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개발이 되는구나.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컴포넌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컴포넌트가 뭐냐? 우리 구조적 설계에서 기능별로 전부 다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씩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더하기 하는 기능 하나 만들어 놓고, 빼기 하는 기능 만들어 놓고, 곱하기 하는 기능 만들어 놓고, 나누기 하는 기능 만들어 놓고, 따로따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 개를 보고 우리는 모듈이라고 불렀죠. 근데 프로그램이 한번 개발되고 끝,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모듈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보통 이제 C 언어가 됐든 비주얼 베이직이 됐든 파이썬이 됐든 자바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런 언어를 개발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주 개발한 그런 모듈들 있죠. 그런 모듈들을 싹 다 묶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지원해줘요. 그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수많은 기능들을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통신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싹 다 묶어 놓고,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묶어 놓고, 그렇게 이제 종류별로 다 묶어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신 컴포넌트다, 네트워크 컴포넌트다, 데이터베이스 컴포넌트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컴포넌트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엑셀이란 프로그램 있죠? 그 엑셀이란 프로그램은 우리가 왜 많이 써요, 회사에서? 함수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계산해 주잖아요. 만약에 그런 함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표준 편차 구해라, 분산을 구해라.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엑셀에는 표준 편차 구하거나 분산을 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는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엑셀에서 이제 함수를 우리한테 제공해 줄 때 종류별로 묶어서 제공해 주죠. 수학 삼각 함수다, 텍스트 함수다, 정보 함수다, 다 종류별로 묶어서 제공해 준다고요. 그 종류별로 묶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컴포넌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른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은 기존의 시스템이 됐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죠. 그런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요. 조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론을 보고 우리가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컴포넌트들은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간단해서 확장성이 이제 보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은 이미 검증 단계를 다 거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썼을 때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이제 유지 보수 비용도 최소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됐든 품질이 됐든 이런 것들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의 개발 절차요. 맨 처음에 이제 개발 준비를 먼저 하겠죠. 개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요. 설계를 하고 그리고 구현을 하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전개를 하고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절차대로 개발이 된다. 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계열 방법론이요. 얘는 이제 특정 제품에다가 적용하고 싶은 그런 공통된 기능 있죠. 그런 것들을 정의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법론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인비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방법론이 우리 제품 계열 방법론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인비디드 소프트웨어하고 나는데 인비디드가 도대체 뭐냐? 우리 가전제품 있죠? 우리 TV가 됐든 전기밥솥이 됐든 냉장고가 됐든 세탁기가 됐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해당 제품의 특정 기능에 맞게 이제 특화돼서 제품 자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TV 보면 막 인터넷도 되고 되잖아요.
해서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이제 사무실에서만 쓰는 거 그렇게 한정돼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기능도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해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씨 정보도 우리가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요즘에 사무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써요? 농사 짓는 곳에서도 우리 컴퓨터 기술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장에도 들어갔고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무인 자동차도 나왔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특정 제품에 이제 적용시키고 싶은 그런 공통된 기능을 우리가 정의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법론을 보고 우리가 제품 계열 방법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크게 영역공학이랑 응용공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영역공학에는 우리 영역 분석도 있고요. 영역 설계도 있고 핵심 자산을 구현하는 그런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응용공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품 요구 분석이 됐든 제품 설계가 됐든 아니면 제품을 구현하는 그런 영역을 보고 응용공학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영역공학, 응용공학의 연계를 위해서 제품의 요구사항이 됐든 아키텍처가 됐든 조립 생산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제품 계열 방문론에서는 제품을 적용하고 싶은 그런 공통의 기능을 정의해서 개발하는 방문론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인비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적합하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각각의 이제 개발 방법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개발 절차 있었어요. 그 개발 절차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개발 절차를 보게 되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암기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